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와,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번 여름 덥다 더위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10월의 마지막이 다 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11월이고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훅 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정말 너무 더웠던 폭염의 여름 때문에 올해가 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벌써 연말 계획을 짜야 할 때가 왔는데 아직 10월이 다 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갔어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할 만한 미술 전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년 만에 반 고흐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11월 29일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불멸의 화가 반 고흐라는 전시가 드디어 열리는데요. 저도 12년 만에 반 고흐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서 꼭 가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반 고흐에 대해서 6월 달에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제가 11월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 핵심만 아주 요약해서 전달드리는 반 고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지금 구상 중이니까요. 그 소식도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곡 듣고 저희 만나서 오늘의 주인공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어보신 곡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 계절에 어울리는 곡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번 주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힌트가 좀 빨리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라파엘로에 대해서 알아봤죠. 바로 저번 주에 라파엘로와 같이 르네상스 전성기였던 16세기 초의 미술 거장이라고 불렸던 또 다른 한 인물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성모의 승천이 있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 힌트는 좀 어려웠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자, 티치아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그의 그림의 변화 과정을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15세기의 피렌체, 60세기 초 로마에 이어 16세기 중엽의 서양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 그곳은 바로 베네치아인데요. 이곳에서 안정적인 구도와 꼼꼼한 세부, 매끈한 마무리가 특징인 15세기 회화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16세기적 미술, 즉 활기 넘치는 혁신적인 구성과 색채와 붓자국이 살아있는 회화적인 회화로의 이행을 확실히 보여주고 이후 서양 회화의 기본 매체가 되는 캔버스의 유화 기법을 개척한 회화의 군주가 티치아노입니다. 영어권에서 티션이라고 부르는 티치아노 베칠리오는 베네치아와 신성 로마 제국 경계 사이의 산악지역에 있는 마을 피에베 디 카도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화가가 살아있었던 1557년에 쓰인 돌체의 아레티노 혹은 회화의 대화를 시작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있으나 출생년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해요. 화가 본인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1477년에 태어나 죽을 때 나이가 99살이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485년에서 149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1500년경 고향을 떠나 베네치아에 온 티치아노는 모자이크 장인 세바스티아노 주카토의 도제 생활로 화가 수업을 시작했고요. 베네치아 회화를 이끌던 화가들인 젠틸레 벨리니, 지오반니 벨리니를 차례로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벨리니 형제 외에 초기 티치아노 화풍 형성에 큰 영향을 준 화가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주목받던 신예 지오르 지오네였습니다. 1510년 베네치아에 전염병이 돌아 30대 초반이던 지오르 지오네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는 파도바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스코올라 데 산토의 프레스코아를 남겼습니다. 1514년에는 베네치아에 자신의 작업장을 만들고 독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그 후 1516년에 사망한 지오반니 벨리니의 뒤를 이어 베네치아의 대표 화가로 떠오른 티치아노, 최초의 야심작이자 그의 이름을 도시 안팎에 알린 그림이 산타 마리아 글로리아사 데이 프라리의 동쪽 끝에 1518년 설치된 베네치아 최대의 제단화 성모의 승천입니다. 높이 7m에 가까운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가운데는 승천하는 성모, 아래는 이 사건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 위에는 성모를 맞이하는 성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근육질 인체는 미켈란젤로를 연상시키고 성모의 이상화된 용모는 라파엘로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으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이는 성부의 모습과 이 세 부분의 화면에 통일성을 부여해 전체 화면을 통제한 것은 티치아노만의 재능이었습니다. 팔을 중심으로 한 인물의 동작은 상승하는 운동감을 만들어 상, 중, 하, 화면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을 결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붉은색이었습니다. 티치아노의 색이자 베네치아의 색이라고 할 수 있는 풍요롭고 생기 있게 빛나는 깊은 빨간색이 두 사도의 옷, 성모의 옷, 성부의 망토로 시선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화면에 통일감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남았는데 그것은 성모와 성부 사이에서 시작되어 그림 전체를 비추고 있는 황금색 빛입니다. 아까는 붉은색 빛으로 통일성을 줬고 지금은 또 황금색 빛이죠. 티치아노는 이렇게 뭔가 색깔로 통일성을 주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이전 시기 그림처럼 금박 후광을 두른 인물이 없는데도 그림 속 사건을 신성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찬란한 빛의 묘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빛의 묘사로 차이를 줬던 티치아노인데 또 이 작품에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10cm의 고장난 걸까입니다. Whenever you come 할 수 없는 일이야 아주 잠시 두 눈을 깜빡이면 Never felt like this 또 어느새 난 너의 발자국 따라 걸어가고 있어 잊었던 계절의 모퉁이에서 혹시 우리는 마주했었을까 잠시 또 머리를 털어내봐도 웃음이 새어나오곤 해 고장난 걸까 You're the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여름밤 축제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 When you tell me your dreams I don't need a reason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 I'm staying for a lifetime I'm staying with you forever and more I still don't know why 이런 나의 마음이 튀어나오려 해 너를 볼 때 Are you the same 너의 하루가 엄청 궁금해 나는 이렇게 매일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혀와도 웃음이 새어나오곤 해 고장난 걸까 You're the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어두운 밤의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 When you tell me your dreams I don't need a reason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 It takes no time to fall It's your smile Can't help looking at you It takes no tim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고장난 걸까였습니다. 이어서 티치아노의 작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성모의 승천, 이 획기적인 작품이 붉은색 빛과 황금색 빛으로 뭔가 구분을 주고 통일성을 줬는데요. 이전 시기 그림처럼 금박 후광을 두른 인물이 없는데도 이 그림을 돋보이게 했던 게 바로 이 빛의 묘사였죠. 이 그림 좌우와 위에는 고딕식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서 실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그림 뒤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성직자들이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로 혁신적인 작품이었던 이 그림은요. 벨리니와 지오르지오네의 작품을 순식간에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 즉 티치아노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518년에 제작되었고 패널의 유체로 제작되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세로가 685.8cm고요. 가로가 무려 360.7cm이고 현재는 산타마리아 글로리아사 데이 프라리에서 소장 중입니다. 티치아노의 인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의 명성을 더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그의 작품이 걸려있던 건물이 불탄 적이 2번 있고 그 밖에도 훼손되거나 소실된 작품이 있어 직접 그의 손에 의해 그려져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은 약 300여 점 정도라고 합니다. 작업의 주제나 형식은 재단과 천장에 그린 종교화, 역사화, 알레고리화, 초상화, 고전 신화 그림, 여성 누드화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화풍은 주제나 크기, 화가의 나이에 따라 변화무쌍했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같은 주제를 여러 번 그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작업장의 조수가 많이 참여해서 완성도가 고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에 프레스코 몇 점을 빼고 그가 평생 사용한 재료는 유화였습니다. 15세기 초 플랑드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유화는 나무판에 그려져 왔는데 베네치아 화가들은 유화의 지지제로 배에 돛을 만들던 천인 캔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캔버스는 목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운반이 용이하며 물감의 발림성이 좋아 곧 다른 나라에도 퍼져 나무를 대체하게 되었죠. 티치아노도 역시 활동 중기부터는 캔버스만을 사용했죠. 그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의 이점을 살려 전 세계에서 최상의 안료를 조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 색조의 자유로운 변화 가능성 등 프레스코나 템페라와 구별되는 유화 특유의 잠재력과 표현력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개발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이란 돌을 깎아 그 속에 갇혀있던 인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티치아노의 그림 속 인물들도 힘든 과정 없이 탄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티치아노의 캔버스 위에 능숙하게 발려진 물감은 세밀하지 않은 붓자국이 드러난 물감인 채로 그림 속 인물을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그는 인물을 미화해서 그리는 편이 아니었으나 너무나도 쉽게 그려진 듯한 그림이 주는 매력적인 생동감 때문에 그가 그린 초상화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화가가 고객을 선택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치, 종교 분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에게 초상화를 그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티치아노 작품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당대에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그려진 인상적인 초상화 중 하나인 장갑을 낀 남자. 이 작품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을 만나 얼굴과 손을 보면 그의 품성과 직업 등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초상화에서도 얼굴과 손이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곤 합니다. 이 작품의 경우도 어두운 배경과 짙은 색 옷 사이에서 손과 얼굴만이 또렷하게 부각되어 이 젊은이의 섬세한 성격과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인 것도 같고 나중에 여러 사람 가운데 섞여 있는 걸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이 개성이 살아있는데요. 생동감과 함께 티치아노 초상화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한 포즈입니다. 초상화는 그 성격상 구성의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데 그는 그런 제약 안에서도 손과 팔의 위치와 얼굴의 각도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그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초상화를 그리는 거의 모든 화가들이 모범으로 삼게 되는 원형들을 제공한 게 바로 티치아노였습니다. 진짜 초상화하면 뭔가 정적인 자세 그리고 정적인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안에서도 티치아노만의 변화를 꾀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티치아노의 작품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말아보.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티치아노는 그 활동 범위가 나라 밖에까지 뻗쳤던 최초의 국제적 화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업은 주로 베네치아에서 했지만 그가 만나고 작품 주문을 받은 사람은 인근 도시 국가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죠. 그는 라파엘로가 그랬던 것처럼 후원자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다채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그만의 새로운 회화 영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페라라 공작 알퐁소 데스테의 주문에 의해 그려진 비너스의 경배, 또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또 안드로스인의 주신제는 자연을 배경으로 고전 신화 속 인물들을 힘이 넘치는 신화화 안에 다시 살려낸 작품들입니다. 우르비노 공작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라 로베레에 이어 티치아노의 후원자가 된 그의 아들 귀도발도 델라 로베레가 구입한 누워있는 여성 누드와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유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투명하고 사실적인 피부 표현, 또 감능적인 포즈와 시선으로 에로틱 아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작품 성모자와 성 카타리나는 만토바 공작, 페데리코 곤자가의 소장품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순교한 성인 카타리나가 그녀의 상징물인 못 박힌 수레바퀴에 무릎을 얹고 성모자와 함께 초원에 나와 있습니다. 성모의 왼손 아래 토끼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리아의 상징으로 등장했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목동은 그냥 목동일 수도 있고 요셉이나 세례 요한일 수도 있는데 그의 용모는 후원자인 페데리코 곤자가의 초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성모의 모습은 1530년에 사망한 화가의 아내 체칠리아를 모델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성모자와 성인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인 성스러운 대화의 주제로 그려진 이전 화가들의 그림에 비해 격식이 없어진 구성이 특징인데요. 비슷한 주제로 그의 스승 지오반니 벨리니가 그린 작품 초원의 성모자에서 보이는 좌우 대칭 구도와 비교해도 이 작품의 자연스러운 활기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인물들은 높은 지평선 때문에 풍경 속에 푹 잠긴 듯한데 풍경과 인물의 일체감은 깊고 부드러운 색상의 조화로 인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하늘에는 황혼빛이 비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가 보색 대비를 즐겨 사용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붉은 의상이 초원의 녹색 위에서 더 따뜻하게 빛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색 관계인 하늘색과 주황색이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하면서 화면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작품 성모자와 성 카타리나는요, 토끼의 성모라고도 불리고요. 1530년경에 캔버스의 유체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72cm 곱하기 87cm로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16세기 궁정에서 성모자는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성모자는 단독으로 그림 전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몇몇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성모자와 함께 등장하는 성녀 카타리나는 전통적으로 신비한 결혼의 알레고리로 사용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티치아노가 성녀 카타리나를 성모자와 함께 묘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마리아의 신성한 결혼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전체 작품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평가받는데요.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성녀 카타리나와 성모자가 있는 전경, 목동과 양들이 있는 중경, 그 뒤로 광활하게 펼쳐지는 초원이 후경으로 그려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빛으로 풍만한 서정적인 풍경에 대한 관심은 플랑드르 대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벨리니 시절부터 지속된 것인데요. 여기에 티치아노는 조르조네의 작품 폭풍에 드러나는 시적인 감상까지 더해 작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의 풍부한 대비는 작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죠. 그림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요. 전경에 있는 성녀 카타리나는 그녀를 상징하는 톱니바퀴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 손으로 아기 예수를 조심스럽게 받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얀 토끼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죠. 놀랍게도 그림 속 인물들의 시선이 순차적으로 성녀 카타리나, 마리아, 아기 예수, 토끼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는 각 인물 간의 친밀함을 높이고 관람자가 전경의 인물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난 아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나는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그 후 1532년에 곤자가의 궁정에서 카를로스 5세에게 소개되면서 티치아노는 왕의 초상 화가로서의 이력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화가는 프랑스의 황제 프랑수아 1세, 교황 바오로 3세를 비롯한 파르네제 가문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고 베네치아 정부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새로 취임하는 모든 총독들의 초상화도 맡아 그리는 군주들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카를로스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중부 유럽을 다스렸고 스페인 왕으로서 스페인과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이 국가들이 개척한 신대륙의 식민지에도 통치권을 미쳤던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통치 영역이 넓었던 황제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대신할 초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개와 함께 있는 카를로스 5세와 같은 작품에서 자신을 고요하고 강력한 권위자로 그려낸 티치아노를 총애하여 화가에게 팔라틴 백작의 칭호를 내리고 황금 박자의 기사 자기를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648년에 티치아노의 전기를 쓴 리돌피는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가 떨어뜨린 붓을 카를로스 5세가 직접 주워 건네며 티치아노는 황제의 시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티치아노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던지 아시겠죠? 티치아노가 그린 카를로스 5세 초상화의 대표작 카를로스 5세의 기마상은 통치자 기마 초상의 새로운 기원을 연 작품입니다.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 초상 조각을 원형으로 만들어졌던 기존 권력자 기마 초상들과 달리 티치아노의 초상은 모델을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 속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그림의 황제는 밀베르크에서 개신교 제후들의 슈마칼렌 동맹을 제압하는 승리를 거둔 직후 아직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티치아노가 선호한 황혼역의 하늘을 배경으로 역시 티치아노 특유의 붉은색 안장을 놓은 검은 말 위에 앉은 황제는 이상적인 가톨릭의 기사이자 아우구스투스를 연상시키는 긴 창을 든 고대 로마 황제직의 계승자, 고결하고 관대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후의 화가들에게 기마 초상화는 이 작품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루벤스, 반다이크,
벨라스케스가 그린 권력자들의 기마초상은 티치아노의 선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바로크 화가들에게 티치아노는 스승이나 고국의 회화 전통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죠. 티치아노의 작품 자체도 각자의 화풍 형성에 기반이 되었지만 티치아노가 황제나 교황 등 최고 권력자들과 맺었던 관계, 궁정인으로서의 그의 매너, 그가 받은 자기와 보수, 대우 등이 이 바로크의 궁정 화가들의 처신과 이력 형성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티치아노 덕분에 당시 바로크 궁정 화가들의 뭔가 위상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티치아노가 개척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관능적인 여성 누드화였습니다. 그는 활동 초기부터 신화나 종교 주제 그림들 안에서 여성 누드를 다양한 자세로 포함해왔고 개인 후원자들을 위해 아무 내러티브도 없는 감각적인 여성 누드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작품 플로라처럼 매춘부 초상이라 부를 수 있는 장르에 속한 것도 있었죠. 이 장르의 그림은 16세기의 베네치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로 베네치아는 수많은 관광객과 무역상, 뱃사람들로 부쩍이는 곳이자 도시 인구가 12만 명인데 매춘부가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산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티치아노가 비너스로 대표되는 관능적인 여성 누드에 몰두한 배경에는 이런 도시 분위기에서 나온 수요 외에 화가의 야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에게 새로운 아펠레스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로 통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인 화가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였던 아펠레스는 실물 같은 초상화와 아름다운 비너스 그림으로 특히 유명했죠. 티치아노는 아펠레스가 명성을 얻은 이 분야 모두에서 그의 필적한 성과를 내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작품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큐피드가 없다면 매춘부 초상과 별 차이가 없는 개인 침실용 누드화였는데요. 티치아노가 즐겨 그린 금발의 베네치아 미인이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자허 마조흐는 그의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 주인공 제베린의 입을 빌려 이 비너스가 거울로 자신의 당당한 매력을 냉정하고 유쾌하게 음미하고 있고 그녀의 하체를 감싼 폭군의 모피는 여성과 여성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폭력과 잔인함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모피와 채찍에 대한 피학적 집착을 전개시킨 바 있습니다. 상상력이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호사로운 아름다움입니다. 특히 유화만의 핍진한 물질감을 극대화하여 실제 피부같이 느껴지는 살색과 이를 돋보이게 하는 붉은 벨벳과 갈색 모피, 금은색 자수 장식이 보여주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색채가 그런 감흥을 돋고 있는 것이죠. 티치아노는 이 작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김나영의 일기입니다. 잠시 내 맘을 꺼내어 볼게. 전해줄 말이 너무 많아. 아무 일 없던 어느 날처럼 얘길 들어줄 수 있니? 때론 많이도 다투었었지. 그때도 나는 네가 좋았어. 너도 그럴까? 너의 일기에 나로 가득했을까?
시간들과 널 향한 나의 약속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널 기다려 내일은 어떤 아침을 만날까 너의 매일을 아끼고 싶어 하루가 지는 먹먹함에도 힘껏 네 마음을 안고 죽도록 잡고 싶은 아픈 손짓과 놓지 못할 네 손가락 끝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시간의 저 너머 마주하는 너의 찬란하고 귀한 기억들은 내 마음속 깊이 숨을 쉬어 영원히 나는 너와 걷고 있어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이렇게 널 잡고서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나영의 일기였습니다. 티치아노는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작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애착을 가졌을 수도 있고 복제화를 만들 때 모델로 쓰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그림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화가보다 조수들의 손이 더 많이 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화가의 사후 아들이 처분했던 이 작품은 1850년에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의 손에 들어갔다가 1931년에 다시 시장에 나와 멜론에게 팔려 대항을 건너갔고 지금은 워싱턴의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1555년에 아버지 카를로스 5세의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이 된 펠리페 2세도 화가의 후원자가 되었는데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스페인 왕실과 맺은 인연은 화가가 사망할 때까지 40년이 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간 티치아노의 그림들이 모인 스페인 왕실의 컬렉션이 루벤스, 벨라스케스를 키워낸 자양분이 되었고 오늘날 스페인의 보물인 프라도 미술관과 에레스코리알 소장품의 골간을 이루었습니다. 티치아노와 펠리페 2세가 직접 만난 것은 1548년과 1550년 단 2차례뿐인데요. 왕이 되기 전인 이때 티치아노는 펠리페 2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후원관계를 지속했고 25점의 작품들이 베네치아에서 스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기독교 주제 작품도 많으나 최대 걸작은 화가가 10여 년 만에 걸쳐 완성한 6점의 신화 주제 그림들이었습니다.
오디오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주제를 골라 화가가 직접 시라는 뜻의 포에지로 이름 붙인 이 연작에는 다나에, 비너스와 아도니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디아나와 악타이온, 디아나와 칼리스토, 에우로파의 강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작이기는 하나 일관된 맥락이 있거나 걸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주제 선택과 도상의 구성에서 화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최대한 발휘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에우로파의 강탈은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을 거쳐 지금은 미국으로 가는 긴 여행을 한 작품이나 보존 상태는 연작 중 가장 좋고 티치아노 후기 양식의 정점으로 칭송받고 있는 걸작입니다. 그림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가 해변에서 만난 제우스의 변신, 흰 황소에 올라탔다가 되돌아갈 수 없는 깊이의 바다에 이르고 말았음을 깨닫는 순간인데요. 왼손으로 황소의 뿔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자락을 흔들며 떠나온 해변을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에우로파의 동작이 비디오를 보다가 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후기 티치아노 특유의 관능적인 낙천주의는 하늘에 떠있는 큐피드와 전경을 헤엄치는 금빛 물고기들로 에우로파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을 사랑의 황홀경에 대한 약속으로 변화시키죠. 에우로파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은 큐피드나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바다, 하늘도 하나로 녹아들어 이 흥분된 순간에 참여하는 듯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특히 이 후경의 묘사에서는 윤곽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를 갖지 않고 색으로 섞이고 녹아들어 있죠.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티치아노 작업 방식은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예비 드로잉을 하지 않고 캔버스에 직접 간략한 스케치만 하고 작품을 시작했고 그나마도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구도의 균형을 잡고 조형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색채였기 때문에 그 이전 화가들, 특히 피렌체 회화에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생각했던 완성장과 똑같은 크기의 정교한 밑그림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6세기에는 드로잉과 색채에 상대적 우위를 놓고 벌어진 대립인 디세뇨와 색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회화의 가치가 그리기 이전 단계인 드로잉에서 드러나는 화가의 머리, 즉 창안에서 비롯되는지 그리는 과정 자체와 색채에서 성취되는 자연의 실체 같은 모방에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었지만 실제적인 초점은 이탈리아 회화의 주요한 두 전통, 곧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중부 이탈리아와 베네치아와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디세뇨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로 대표되는 피렌체 전통을 옹호했던 바사리, 색채와 티치아노를 더 높게 평가했던 돌체의 대립은 17세기의 고전주의 대바로크,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에서의 푸생파, 루벤스파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과의 대립을 이룩했던 티치아노,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자, 오늘 이렇게 티치아노의 생애부터 그의 작품 양식, 또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아직 그의 대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